사실은 약간 데미안이 어린아이부터 이제 그야말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다 데미안을 사춘기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해받는 점이에요. 그게 오해받는 점이에요? 청소년이 이야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고 그리고 사실 40대 이후에 읽었을 때 진짜 진면목이 나와요. 뭔가 한 번 무너져 봐야 돼요, 인생이. 한 번이 아니고 저도 여러 번 무너져 봤는데. 문학 속 의미와 재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리는 문학알집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세라입니다. 네, 저는 안승찬입니다. 네, 오늘의 문학알집 게스트는요. 헤르만 헤세보다 더 데미안을 잘 얘기하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정여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정여울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여기. 데미안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데미안에 대한 책도 쓰시고 제일 궁금한 건 왜 하필 데미안이에요? 그 많은 문학 소설과 책들이 있는데 왜 하필 데미안으로 별도의 이렇게 책을 쓴다는 게 특별해서요? 여러 번 그러니까 뭐랄까요? 20대 데미안, 30대 데미안, 40대 데미안이 달랐던 것 같아요. 10대부터 읽었지만 그때는 세로 책이었어요. 세로로 쓰여진 책이었고 정말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거의 사전 수준으로 작은 그렇게 작은 글자의 책이었고 그런데 이제 크기는 매우 작아서 이거보다 훨씬 작아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옛날 문고판, 예, 문고판. 포켓북이었는데 너무 어려운데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을 그게 아마 13살, 14살 이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갈 때쯤 그때 일찍 읽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웠죠. 조숙한 게 좋은 건 줄 알고 조숙함을 추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어릴 때 어려운 걸 읽거나 아니면 힘든 거를 막 일부러 해보려고 해서 남들은 피하는 고생을 막 제가 막 일부러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게 조숙함이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을 일찍 잃어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지금 굉장히 유치하고 내면 아이가 막 폭발하고 이런 시절을 겪고 있는데 아마 그런 조숙하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보면 데미안 자체가 그렇게 조숙한 아이잖아요. 되게 부럽고 멋있어 보였어요. 얘는 왜 어른들이 얘 말을 무시하지 않지? 그러니까 무시하려다가도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데미안이 너무 정색을 하고 있고 애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때로는 어른들을 압도하는 어떤 지식과 차분함과 늠름함과 기계 같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어린아이인데 아무도 어린아이처럼 대접을 안 해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멋있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기에 네. 데미안의 그 어른스러움, 어떤 초인적인 강인함,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그 어떤 초인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게 부럽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10대에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 멋있다 이렇게 느꼈고 20대 때는 정말 데미안에 푹 빠져서 읽었고 막 존재의 고민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때는 데미안이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저에게 알려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좋았고 또 30, 40대는 또 다른데 그건 방송하면서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또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번 다른 목소리로 다른 느낌으로 다른 빛깔로 말을 걸어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 거의 100번 넘게 읽었어요. 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쩔 때는 좀 지겨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겹지가 않아요. 안 지겨워요? 네, 안 지겨워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작품들이 몇 있는데 빨강머리엔도 그렇고 작은 아씨들도 그렇고 또 월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월든에 대한 책도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라는 책도 쓴 이유가 그런 책을 쓰려면 이 책을 절대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쓰면 지겹지가 않고 나중에 후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게 해준 책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책을 찾아서 100번을 읽어도 지겹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게 책 자체가 개성화되는 느낌? 예, 개성화는 또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런 느낌이 데미안에게서 받은 그 느낌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데미안이 이게 여기 나오는 주인공도 그렇고 어린 아이부터 이제 그야말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춘기 때 읽었습니다만 그때는 막 그래 막 이거야 이런 격정적인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다 데미안을 사춘기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해받는 점이에요. 그게 오해받는 점이에요? 네, 청소년 소설. 네, 청소년이 이야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건 인정해야 되고요. 어려운데 안 어렵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거든요. 어렵긴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고 그리고 사실 40대 이후에 읽었을 때 진짜 진면목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작가님 제가 몇 살인 줄 아시고. 너무 해맑은 그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무너져 봐야 돼요. 인생이. 예, 저는 한 번이 아니고 저도 여러 번 무너져 봤는데 물론 더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여기가 끝인가 싶을 정도로 절망을 해봐야 돼요. 절망을 해보고 데미안을 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었구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내가 나를 새롭게 낳아야 할 시간이 있구나. 그게 알에서 깨어나오는 그 아프락사스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의 몸을 낳아주신 거지 나의 정신을 낳아주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정신조차도 그냥 주변의 많은 환경에 좌우된 채 평생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사회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화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나의 인격인데 근데 그 사회화에만 그쳐버리면 진정한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말 잘 듣고 성공한 나는 좀 있겠죠. 수능적이고 뭔가 성공, 대세, 유행 이런 거는 따라갈 수 있는데 그냥 그 누구와 80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그 사람만의 고유성, 그 사람이 없으면 절대 일이 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고유한 개성을 갖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개성을 가지도록 뭐랄까요? 부추겨주고 아름답게 부추기는 책이라고 할까요? 너는 너만의 찬란한 빛나는 아프락사스의 날개가 있어. 그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내가 도와준다고 말해주는 책이 저에게는 데미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성화는 단지 그냥 나답게 살라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나다움을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고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내 주변의 알 껍데기를 깨고 나의 새로움을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스럽고 책이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통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왜냐하면 사회화는 이렇게 대세나 유행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제도나 규칙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거 하느라 바빠요. 예,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스펙도 좀 늘려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국 사회는 더 심하죠. 경쟁과 입시 이런 것들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개성화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미안이라는 책을 정말 내 마음의 어떤 뭐랄까요? 저는 제2의 멘토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제1의 멘토는 이제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지만 제2의 멘토는 항상 책 속에 있는데 책 속의 멘토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언제나 제일 먼저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안에 데미안에게 물어볼까? 하면 답이 나올 때가 진짜 많아요.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에고의 선택, 그리고 이제 에고의 선택을 사회화라고 하고 셀프의 선택을 개성화라고 하는데 에고의 선택은 이제 좀 더 쉬워 보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많이 가는 길.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유행이거나 그리고 이제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길. 예. 그래서 창조성을 선택하면 항상 어렵잖아요. 덤불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 덤불을
헤쳐나가면서 길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개성한 거예요. 근데 사회화는 길이 일단 멋있어요. 막 어떤 회사에 가면 그냥 그 회사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삼성 직원이야. 네, 맞아요.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기업을 많이 좋아하는 게 일단 그 기업에 명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인 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게 사회화인 거죠. 저도 어렸을 때는 사회화의 길을 열심히 갔죠. 예, 모범생이었고 그리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부모님에게 이게 엄친 딸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엄친 딸, 엄친 아들이 실제로 진심으로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 행복하지 않고 사실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스트레스 상태예요. 아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엄친 딸이야 이런 느낌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그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엄마의 행복을 위한 거였고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 될 때는 좋았는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K장녀거든요. 이 K장녀들은 더 심한데 K장녀는 내가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내가 우리 집안을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고 힘드시니까 내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뭔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과부하에 걸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드캐리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하드캐리란 말이 개인의 영웅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막 뭐 배구나 농구 같은 거 하면 한 선수가 막 다 예, 다 해가지고 그게 칭찬이긴 한데 사실은 그거는 팀워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가 사실 그 사람이 아무리 득점을 잘했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같이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화와 개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하드캐리 잘하면 잘한다고 멋지다고 해주고 예, 그냥 1등 아니면 아예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문제고 그래서 저는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아, 나는 누가 보지 않을 때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냥 엄친딸이나 그런 거 말고 K장녀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사회화니까 그냥 나다운 나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어떤 결정적인 제가 무너져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너져 본 게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의 착한 딸 그만할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좀 알아누우셨죠. 아니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이 있는 네. 게 방금 우리 작가님도 어머니한테 나는 이제 그런 딸로 못 살겠다 네. 했듯이 이 데미안 책에서도 아빠를 죽이는 꿈을 꾼다면서요. 맞아요. 주인공이 아빠를 죽이는 꿈이 엄청 중요한 꿈이라면서요. 네. 왜냐하면 아빠라는 존재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제 내 어린 시절의 세계인데 네. 그 세계를 일단 부숴야 네가 네 새로운 세계, 너만의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거 되게 맞는 말인데 아름다운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일단 부시는 게 먼저잖아요. 죽이는 게 먼저잖아요. 가정의 풍파라든가 박사 과정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풍파를 겪어야 되는데 네. 되게 아름다운 얘기지만 기존의 세계를 무너뜨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렵죠. 좀 쉽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고 저도 그래서 함부로 권하진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 일단 말은 해보는 거죠. 그래도 예, 아프락사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프락사스가 당신이 진정한 내면의 눈을 뜨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나는 꼭 출세를 해야 되겠어. 그냥 작가는 되게 불안한 길이잖아요. 이거는 뭐 연금도 없고 그래요. 아무런 뭐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 한때는 팔렸지만 또 지금은 안 팔릴 수도 있고 항상 불안한 길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하셨거든요. 한때는 제가 굉장히 모범생이었는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셨겠어요. 원래는 사법고시 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도 사법고시 보라고 하시고 6살 때부터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자는 것도 되게 무서웠어요. 예, 잠을 좀 많이 못 자게 하셨어요. 공부하라고. 혹시 사당 오락 아세요? 이봐, 이 세대도 모른다니까요. 무슨 오락? 무슨 예, 오락? 사당 오락이라고. 사당 오락. 사당 그래 맞아. 이 4시간 자면 4시간 자면 대학 5시간 붙고. 자면 떨어진다. 네, 그럼 5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6살인데 6살에. 사자성어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사당 오락을 가르쳤던 그런
엄마를 엄격하셨고 그게 사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인 거예요. 내가 못한 걸 자식한테 시키려고. 본인이 가고 싶으셨겠지. 예. 어. 내가 못한 것을 내가 못한 성공을 내 자식은 꼭 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예. 이게 사랑하지 않아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대로 있는데 권력은 또 권력대로 추구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특별히 특이하거나 욕망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부모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럼요. 예, 옛날에 그래서 그랬죠. 내가 성공은 못했으니까 너가 꼭 해야 되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잠을 덜 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엄마 때문에 내가 키가 안 컸다고 잠을 못 자서 키가 못 큰 거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 농담 속에 좀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약간 엄마 때문에 그냥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는 원망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래서 깨어났으니까. 아래서 깨어나서 제가 저를 새롭게 낳았으니까 이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이 물론 건강한 몸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의 나는 개성화 이후의 나는 내가 선택한 난 거예요. 예. 더 이상 부모님의 왜 우리 집은 흙수저로 태어났나 이런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왜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내 모든 주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누구의 어떤 구속이나 부모님의 투사나 부모님의 기대나 주변 뭐 부모님만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 기대를 저버리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홀로 걸어갈 수 있는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데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아프락사스가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마치 수호천사처럼. 내가 만약에 막 엄청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어 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처음에 원하셨던 그 사법고시를 받거나 그러면 아프락사스가 저를 떠났을 것 같아요. 예. 모든 사법고시생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로스쿨이죠. 그런데 저에게 안 맞는 길인 게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맞았으면 저도 갔겠죠. 예. 거기 그 안에서 아프락사스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길이 더 좋더라고요.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문학의 길, 문학하는 삶이 너무 좋아서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니까 아프락사스가 문학과 함께 있으면 넌 행복하지? 그럼 그 길을 걸어가. 그러면 나는 너에게 항상 네 곁에 있어줄 거야 라고 응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셀프를 선택하니까. 그래서 데미안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싱클레어에게 네가 다른 사람이 많이 걸어가는 그런 흔한 길을 선택한다면 아프락사스가 널 떠날 거라고. 어릴 때는 아프락사스가 나오는 문장이 멋있었는데 덜 중요해 보이던 문장들이 지금은 또 빛나 보이더라고요. 관련해서 저는 네. 한번 이게 제가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다가 네. 50대 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읽었는데 네. 저한테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얘가 이제 이 주인공이 나쁜 짓 거짓말 해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거짓말에서 이제 협박을 당하고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데 아빠가 와서 너 장화에 흙 묻었다고 뭐라고 했다는 장면이 있는데 발매트에 흙 묻었다. 흙 묻었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때 이 싱클레어란 주인공이 우월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명장면이죠. 이런 사소한 것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다니 넌 진짜 아무것도 몰라 라는 그런 우월감을 본인이 느끼고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이제 했다는 건데 저는 그 장면도 명장면이지만 뭔가 이렇게 깨려면 나쁜 짓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림자를 만난다고 하죠. 나쁜 짓을 진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사회화라는 게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제 큰 길이에요. 그러면 이거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용기를 내. 너를 사랑해봐.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뭔가 이런 나쁜 짓 혹은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좋은 질문인데 네. 조금 순화시켜서 제가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게 아프락사스랑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빛이 되고 싶어해요.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프락사스는 뭐냐면 그림자도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포용해야 된다. 그런 막 빛나는 모습을 만들어서 남들에게 전시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림자를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림자든. 예, 나의 그림자는 힘들었던 시절의 나고 트라우마를 잊지 못한 찌질한 나. 찌질한 모습도 어. 있고 그리고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도 있고 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트라우마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융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를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해요. 그 그림자와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데미안과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헤르만 헤세가 융 테라피를 받았어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는데 아버지를 죽이라는 것이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 꿈은 항상 상징을 통해서 말하는데 아버지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죠. 예, 아버지를 넘어서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의 환상을 벗어나고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버지보다 더 성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다처럼 넓은 포용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만 살지 말고 아버지의 용돈으로서도 살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너무 걱정된 나머지 커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된 게 더 끈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끈끈해지는 게 꼭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영원히 독립하지 못하는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데미안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들더라도 부모님의 정신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을 끊고 너 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아프락사스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아프락사스는 어떤 초월적인 에너지고 초월적인 존재인데 신과는 좀 달라요. 또 기독교적 의미의 신과는 다르게 빛과 그림자를 통합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은. 예, 그런 포용력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의 포용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원래 세계가 부모의 세계, 빛의 세계, 안전한 세계고 그림자의 세계는 약간 어둠의 세계, 나쁜 세계, 뭐 찌질한 세계 뭐 이런 게 있으면 원래는 다 처음에는 이런 빛의 세계에서 시작하잖아요. 데미안처럼. 그랬다가 그거를 이제 부수고 굳이 나쁜 짓을 자꾸 해봐야 뭔가 제3의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지. 저의 에고는 책을 쓸 때마다 이런 책 써가지고 팔리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걱정해요. 예. 이게 과연 될까? 그런데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닐까? 계속 의심하는 목소리가 에고의 목소리고 그런데 셀프는 뭐라고 하냐면 너 이 책을 쓸 때 팔릴 거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삶을 정말 걸고 썼니?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썼니?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을 낼 수 있어요. 정말 의심하는 에고의 전형이 저거든요. 셀프의 목소리를 따라갔다가 망하면 어떡하죠?